엄마,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엄마 말 잘 들을게. 나 진짜 정신 차렸어. 그래, 정신 차렸다고 하니까 다행이네. 근데 너 아직도 멀었어. 더 정신 차려야 해. 알았어, 더 정신 차릴게. 하여간 그럼 오늘 들어가도 되지. 이제 문 열어줄 거지. 아니, 오지 마. 문 안 열어줄 거야. 엄마, 정신 차렸다고. 그리고 오주희랑 끝냈어. 그럼 이제 들어가도 되잖아. 진짜 정신 차렸으면 앞으로는 캥거루처럼 살지 말고 내 힘으로 알아서 살아. 엄마, 진짜 1억이야.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 나 엄마 아들이야.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엄마의 외아들. 너 정신 차린 거 맞니? 정신을 덜 차린 것 같은데. 일단 오지 마. 절대 오지 마. 그냥 쭉 그렇게 혼자 살아. 엄마, 진짜 1억이야. 응, 이럴 거야 앞으로도 쭉. 돈이 없어도 걱정, 돈이 너무 많아도 걱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일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행복한 고민도 이런 행복한 고민이 어디 있겠나.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재벌들이 TV에 나올 때 환히 웃는 얼굴보다는 근심 가득한 얼굴을 자주 보지 않나요? 어쩌면 돈이 너무 많아도 걱정이라는 말이 그들에게는 일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론부터 돈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오늘의 사연자가 바로 돈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라는 사연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들과 만나는 여자가 아무리 봐도 아들의 돈을 보고 접근한 것 같다면 부모 입장에서 그 만남을 쉽게 허락할 수 없겠죠. 저 같아도 그럴 겁니다. 그럼 오늘의 기막힌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딱 71세가 된 김순혜라고 합니다. 사는 곳은 서울 목동이고요. 지금은 연하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연하 남편이라고 해서 대단히 어린 건 아니고요. 딱 3살 적은 남편입니다. 사실 제가 결혼하던 시절만 해도 지금처럼 연상 연하 커플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11년 전까지 오히려 남자가 한 살이라도 더 많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했죠. 주변을 둘러봐도 다들 남편이 3, 4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보다 3살 연상이라고 해서 시댁에서 반대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냐고요.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비교적 똥안인데 반의 남편은 좀 심각할 정도로 노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남편을 만난 건 제가 28살, 남편이 25살이었을 때였는데 솔직히 처음엔 40대 아저씨인 줄 알았습니다. 맞선 자리에서 웬 아저씨가 나와 있어 깜짝 놀랐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풋풋한 얼굴이 숨어 있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정이 갔습니다. 정이 무섭더라고요. 몇 번 만나다 보니 안 보면 보고 싶고 계속 만나고 싶어지더군요. 그렇게 정이 들어서 교제를 시작했고 결국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만난 지 반년 만에 후다닥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을 서둘렀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 28살이었는데 그 시절 기준으로는 이미 상당한 노처녀 취급을 받던 때였죠. 친정에서 은근히 압박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난 지 반년 만에 빠르게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요. 남편 집안이 그렇게 잘 사는 집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꽤 잘 사는 건 알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부유하더군요. 알고 보니 시댁은 중소기업에 가까운 비료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공장을 물려받으려고 경영 수업을 받고 있었고요. 주변 사람들은 저를 보며 시집 잘 갔다고 부러워했어요. 저도 처음엔 제가 참 잘 시집 갔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하고는 행복할 줄만 알았던 저희 부부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기준으로는 딩크족도 있는데 아이가 안 생긴다고 시련이라고까지 말하는 건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때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그때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대역죄인 취급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바로 윗세대에서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집안에서 쫓겨나는 일도 다반사였죠. 저희 시대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친정 엄마까지 죄인이 되는 분위기였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산부인과도 셀 수 없이 다녔고 한의원에서 한약도 많이 먹었습니다.
민간요법이라는 민간요법은 다 해봤고 심지어 물구나무 서기까지 하다 다친 적도 있습니다.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라면 죽어도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절이지만 만약 돌아간다면 멀리 도망가 혼자 살았을 겁니다. 그만큼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저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늙은 신부라서 그런다. 몇 타박을 하셨지만 남편이 그 모든 걸 막아주었습니다. 그 힘든 시절을 버틸 수 있었던 건 남편 덕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남편에게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병원도 수없이 다녔지만 저나 남편이나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더 미칠 노릇이었죠. 남편과 저 둘 다 문제가 없는데 왜 우리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시련이 오는 걸까?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기라도 했나? 이런 생각을 하루 종일 하다 보면 눈물이 나곤 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던 그 시절 정말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당시에는 친구들도 잘 만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하나같이 엄마가 되어 자식 자랑을 했고 그런 자리가 부담스러웠거든요. 명절이나 제사 같은 날도 너무 싫었습니다. 친척들이 저를 가엾게 보는 그 시선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이 10년이나 흘렀고 결국 남편과 저는 아이는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입양도 생각했지만 남편이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마저도 포기했죠. 그런데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믿기 어려운 기적이었습니다. 제가 딱 40이 되던 해 임신이 된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주변 사람들 역시 모두 기적이라며 축하해 주었지만 동시에 걱정도 많았습니다. 노산이었으니까요. 남편은 그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을 주었습니다. 제가 먹고 싶다고 하면 새벽에도 나가서 어떻게든 구해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24시간 운영하는 가게가 없었는데도 남편은 매번 어떻게든 해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저를 감동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0달이 지나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을 처음 본 순간 저는 너무 큰 감동에 펑펑 울었습니다. 그 기쁨과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죠. 남편과 저는 그 작은 생명을 보며 작은 우주 같다는 신비로움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귀한 아들이기에 저희 부부는 정말 귀하게 키웠습니다.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못했고 원하는 건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패착이었습니다. 아들은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버릇이 나빠졌습니다. 경제관념도 없었고 씀씀이가 너무 컸습니다. 저희 부부의 말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치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행동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귀한 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실망이 쌓이고 또 쌓이다 보니 저도 사람인지라 점점 아들이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문제점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했던 건 앞서 말했듯이 씀씀이가 너무 컸다는 겁니다. 문제는 본인이 벌어서 쓰는 돈이 아니라 부모 돈을 마치 자기 돈처럼 마구 썼다는 거였죠. 남편은 은퇴했지만 벌어놓은 돈이 워낙 많았기에 아들은 그 돈을 탕진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보, 진규 말인데 진규는 왜 또 사고 쳤어? 아니, 너무 씀씀이가 크지 않아? 그게 뭐 어제 오늘 일인가? 우리가 애를 너무 오냐오냐 키운 것 같아. 그건 맞아. 어렵게 얻은 외아들이라고 너무 오냐오냐 키웠어. 그런데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 뭔가 방법을 찾아야겠어. 근데 그럴 타이밍이 지나도 한참 지났잖아. 이제 진규도 30인데. 그래서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두자고. 뭐, 지도 이제 30대니까 슬슬 철 들겠지. 만약에 철이 안 들면 우리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우리 진규 반드시 철 들 거야. 남편은 자식 교육에 있어 너무 우유부단했습니다. 남편이 우유부단하게 나오면 제가라도 독하게 마음먹고 아들을 제대로 가르쳤어야 했는데 어렵게 얻은 아들이라는 이유로 너무 오냐오냐 키운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후회됩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따끔하게 훈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가 원하는 대로만 하게 두었고 그 결과가 이 모양이 되어버린 거죠. 아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매우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공부를 못했던 아들은 머리는 제법 좋았지만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비싼 과외도 시켜봤지만 항상 중위권에 머물렀고 지방에 있는 대학밖에 갈 수 없는 성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지방대에 가기 싫다며 유학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유학을 보내는 일도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학을 간 지 딱 7개월 만에 미국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괴롭습니다. 아들이 추방당한 사실만으로도 충격이 컸지만 더 화가 났던 건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남자가 살다 보면 그런 일도 겪고 그러는 거죠. 그는 마치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말했습니다. 그 천하태평한 태도를 보고 정말 실망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부족함 없이 자라서 그런지 헝그리 정신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헝그리 정신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최소한 남편처럼 성실하기만 해도 바랄 게 없었을 텐데 아들은 성실함은커녕 인생을 그저 즐기며 사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취직을 해도 석 달을 못 버티고 나오는 아들. 게다가 회사를 그만둔 이유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군내 식당 밥이 맛이 없다느니, 회사 뷰가 안 좋다느니, 여직원들이 다 못생겼다느니 말 같지도 않은 핑계로 회사를 관뒀죠. 그러던 어느 날 참다 못해 제가 아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진규야, 너 앞으로 뭐 해먹고 살 거니? 생각 중이야, 엄마. 나도 많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셔. 근데 진규야, 생각만 하면 안 되지. 뭔가 준비를 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안 그래? 그래도 생각이라도 하는 게 어디야. 안 그래? 저는 정말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일단 아무 일이라도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건 어떨까? 마냥 놀지 말고 아무 일이라도 해봐. 대체 무슨 일을? 일단 알바라도 하던지. 대체 무슨 알바? 편의점 알바라도 해봐. 내가 편도리를 하라고? 미쳤어? 내가 편도리하면 사람들이 욕해. 아니, 누가 욕해? 일을 하는데 왜 욕을 해? 엄마, 사람들이 엄마 아빠 욕한다고. 아니, 왜? 일을 하는데 왜 우리가 욕을 먹어? 부모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고 빌딩도 2채나 있으면서 아들을 편의점 알바 시킨다고 욕한다고. 사람들이 욕하는 건 너겠지. 멀쩡한 젊은 놈이 집에서 삐질삐질 놀면서 부모 돈만 쓴다고. 그 말에 아들은 겸연쩍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마냥 노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지금 노는 게 아니면 뭐 하는 건데? 사업 구상 중이야. 요즘 말이야. 시장 조사하고 있어. 내가 시장 조사를 한다고. 그게 정말이야. 그럼 정말이지.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근데 무슨 사업인데. 그건 때가 되면 얘기해 줄게. 아직은 말할 타이밍이 아니거든. 조금만 기다려. 아들이 사업을 구상 중이라며 둘러댔지만 저는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참, 자식이 왼수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이더군요. 정말 자식이 왼수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어떨 땐 차라리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평생 불임으로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물론 부모로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걸 알지만 아들이 속을 너무 썩이니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이 없는 그림이 훨씬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제 속을 전혀 썩이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물론 남편과 아주 가끔 말다툼을 하기도 하지만 그 말다툼의 원인은 언제나 아들이었습니다. 저와 남편 자체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남편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남편은 다정하고 성실한 사람이라 저를 언제나 이해해주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늘이 내가 남편 복이 많은 걸 보고 얄미워서 아들을 저렇게 만든 걸까?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왜 저런 놈이 내 아들로 태어난 건지요. 아들이 막 태어났을 때 저와 남편은 기적이 일어났다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기적이 아니라 재앙이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네요.
아들을 재앙에 비유하는 건 너무 선을 넘는 거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오죽했으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만큼 아들이 미웠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구상한다고 떠들어대니 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저와 달리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더 답답했습니다. 여보, 진규가 사업을 생각하고 있대. 어쩌지? 그놈이 사업을? 근데 무슨 사업? 그건 아직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하네. 그래서 더 불안해 죽겠어. 그럼 일단 기다려보자고. 미리 걱정부터 하지 말고. 당신은 걱정 안 돼? 우리 진규 말이야. 그놈 미래가 걱정 안 되냐고. 나도 걱정이 되긴 하지. 솔직히 진규 생각하면 마음이 심란해. 근데 어쩌겠어. 걱정을 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려는 건지 불안해 죽겠어. 일단 기다려보자고. 때가 되면 우리한테도 얘기하겠지.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아들이 사업 구상을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시장 조사도커녕 여전히 방탕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매일 새벽 술에 취해 들어오는 모습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그냥 내버려 두면 아들은 더 망가질 거야. 저는 부모로서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야, 박진규. 너 뭐야? 뭘 또? 너 사업 구상 중이라며. 시장 조사하러 다닌다며. 어제도 시장 조사하고 왔어. 그래. 시장 조사했어. 술 처먹고 시장 조사를 해. 대체 무슨 사업을 하려는 건데? 클럽. 뭐? 클럽. 그게 요즘 괜찮겠더라고. 홍대나 강남 쪽에 클럽 하나 차리면 대박 날 것 같아. 미친놈. 기껏 생각한다는 게 클럽이냐? 엄마, 클럽을 우습게 보면 안 돼. 그거 돈 돼. 제발 사업을 해도 정상적인 걸 해. 클럽이 비정상이야? 참, 엄마는 선입견에 빠져 있구나. 넌 답이 없다. 그래, 원래 인생에 답이 없는 거지. 아들이 고작 클럽 사업을 하겠다는 말에 저는 참담했습니다. 물론 클럽을 운영하는 것을 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아들은 사업을 핑계 삼아 놀고 먹으려는 게 너무나 뻔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다시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진규가 하고 싶다는 사업이 뭔지 알아? 뭔데? 글쎄, 클럽이래. 클럽? 그래, 완전 미친놈이야. 그런데 또 모르지. 적성을 살려서 의외로 잘 될지도. 당신 그거 지금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그래, 진심이야. 우리 진규가 음주가무에 뛰어나잖아. 그쪽으로 잘 풀릴 수도 있지. 당신 지금 심하게 긍정적인 거야? 아니면 만사태평인 거야? 그냥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해. 됐어. 내가 더 이상 말을 말자. 남편은 정말 성실하고 자상하지만 이런 지나친 긍정주의와 우유부단함은 가끔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아들 문제에 있어 남편과 대화를 하면 저 혼자 화를 다 내는 것 같아 지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어느 날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걱정됐지만 남편은 아마도 지방 클럽에 가서 시장 조사하느라 집에 못 들어오는 거 아니겠냐. 몇 도 지나치게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정말 남편 말대로 지방 클럽 시장 조사를 하러 간 건가? 어디로 간 걸까? 부산, 대구, 광주, 강원도, 아니면 제주도? 연락을 해도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집에 안 들어오면 문자라도 한 통 남기던가 해야지. 애가 다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뭐 하는 건지 정말 아들놈이 웬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상당히 밝았습니다. 마치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았죠. 혹시 사업 구상이 잘 풀리기라도 한 걸까 싶었습니다. 엄마, 잘 있지? 너 어디야? 아직도 시장 조사 중이야? 아니, 시장 조사는 안 해. 잠시 사업 계획은 미뤘어. 뭐? 클럽 안 한다고? 그럼 이제 무슨 사업인데? 운명의 여자를 만났어. 뭐야? 너 그 여자랑 동거라도 하고 있는 거야? 빙고. 그러니까 엄마는 걱정하지 말고 있어. 나는 잘 있으니까. 어떻게 자식이 집에 없는데 걱정을 안 하냐? 아니, 걱정 덩어리가 집에 없으니까 더 걱정이지.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더니.
하여간 나 당분간 집에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라. 아들은 매번 새로운 걱정을 저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이번엔 여자를 만났다니 도대체 어떤 여자와 동거를 하는 건지 불안했습니다. 걱정이 끊이지 않았죠. 특히 동거를 하다가 둘 사이에 아이라도 생기면 큰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이 만난 여자를 반드시 만나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규야, 나다. 엄마? 왜? 너랑 만나는 아가씨 말이야. 집으로 오라고 해. 지금 옆에 있는데. 싫다는데. 아니, 왜? 만나고 있는 애인이면 집에 인사를 하러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몰라. 자기는 불편한 자리 가기 싫대. 어이가 없네. 정말 뭐 그런 애가 다 있어. 엄마가 요즘 MZ세대를 이해해야 해. 차라리 둘이 밖에서 만나는 건 어때? 밖에서는 만날 수 있대. 대신에 엄마가 여기로 와야 한대. 그래, 알았어. 내가 만나자고 했으니 내가 갈게. 만나기 전부터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의가 없는 게 딱 느껴지더군요. 하여간 약속한 대로 양재역 근처 카페에서 아들과 그 아가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최악이었습니다. 물론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너무 최악이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남자친구의 엄마와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들의 애인은 레깅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아주 타이트한 레깅스를요.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지만 어른을 만나러 오는 자리에서 레깅스를 입고 나오는 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니잖아요. 눈앞에 레깅스를 입고 앉아있는 그녀를 보니 도저히 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욕도 안 나온다는 말이 이런 때 쓰는 말이구나 싶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기분도 모르고 아들의 애인은 저를 보며 환하게 웃더군요. 진규 씨 어머님 맞으시죠? 네, 맞아요. 반갑습니다. 진규 씨랑 사귀는 오주희입니다. 네, 그래요. 반갑네요. 그런데 혹시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오셨어요? 아니요. 집에서 자다가 왔어요. 근데 왜요? 레깅스를 입고 있길래요. 그래서 혹시 운동하고 온 줄 알았죠. 보통 어른 만나는 자리에 레깅스를 입고 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자 그녀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어머님. 제가 레깅스 입고 와서 삐졌구나. 아니, 삐진 건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보기가 좀 안 좋네요. 그건 편견 아닌가요? 저는요, 예전에 회사 출근할 때도 레깅스 입고 출근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잘린 거예요. 아니요, 제가 그만뒀는데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돌함을 넘어서 개념이 없어 보였습니다. 몇 마디 나눠보지 않아도 막대먹은 아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의 애인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없이 아메리카노만 계속 마셨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소주를 마시고 싶었습니다. 술이 당길 정도로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녀가 느닷없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왜 갑자기 말씀이 없으세요? 말을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서요. 왜요? 아가씨랑 말하면 벽이 느껴져서요. 벽이요? 아, 완벽. 하하. 어머님, 농담이었어요. 저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말장난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농담이었어요. 근데 어머님, 너무 까칠하다. 어머님, 제가 싫으세요? 그녀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왔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사는 사람과는 도저히 같은 공간에 있기도 싫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그냥 한동안 걸었습니다. 왜 우리 아들이 저런 사람을 만난 거지? 도대체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도무지 해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절망스러웠습니다. 진규야. 응, 엄마. 안 되겠어. 아무리 봐도 지금 내가 만나는 그 아가씨는 아니다. 그러니까 당장 집으로 와. 아니, 뭐가 아닌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아니야. 오늘 처음 본 거고 아주 잠깐 본 거면서 무슨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아니라는 거야.
그 여자는 정말 아니야. 그러니까 당장 집으로 들어와. 못 가. 아니, 안 가. 나는 오주 사랑해. 절대로, 죽어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안 헤어져.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나는 포기 못하니까 엄마가 포기하라고. 아들은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불안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만에 하나 둘이 동거를 하다가 아이라도 생기면 그땐 정말 그 개념 없는 여자가 제 며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건데 정말 그건 꼭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주변에서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친한 친구의 아들이 그랬거든요. 집안에서 모두 반대했지만 임신한 여자와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고 결국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에도 양육권 문제로 몇 년을 고통스럽게 지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걸 간접적으로 접한 저로서는 더욱더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또 저를 실망시키는 말을 하더군요. 아니, 여보. 근데 그건 진규 말이 맞아. 그게 무슨 소리야? 오늘 처음 본 거고 또 잠깐 본 거잖아. 그럼 당신은 그런 여자가 며느리가 돼도 괜찮다는 거야.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일단 시간을 천천히 갖고 생각하자는 거지. 당신마저 내 편이 아니구나. 아니야, 난 당신 편이야. 근데 좀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저는 100번, 1000번 양보의 아들과 남편 말대로 몇 번 더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아들의 애인은 저를 실망하게 했습니다. 미국 명문대를 나왔다고 했지만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서 이것저것 물어보니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본인도 민망했는지 미국식 조크 라며 얼버무렸습니다. 학력을 속이다가 들킨 것도 모자라 그걸 웃어넘기려는 태도에 더 큰 불신이 생겼습니다. 저렇게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애가 우리 며느리가 된다면 집안은 정말 풍비박산나겠지. 거짓말. 그건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싫었던 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본 것이었는데 그녀의 다리에 문신이 보였던 겁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는 레깅스를 입고 있어서 문신을 미처 보지 못했는데 두 번째 만남에서는 짧은 치마를 입고 와서 문신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그 어떤 문신이라도 다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문신 문화를 존중하려고 노력하지만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그게 도무지 쉽지 않더군요. 하여간 저는 문신이 싫습니다. 더구나 그녀의 문신은 유행을 따르는 세련되고 패셔너블한 문신도 아니었습니다. 상궂은 도깨비 문신이었죠. 순간 무섭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도대체 왜 저런 혐오스러운 도깨비 문신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문신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런데 그 이유를 듣고는 기가 막혀 한참을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헛웃음이 나더군요. 그녀는 드라마 도깨비를 재미있게 봐서 도깨비 문신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나중에 살다가 또 드라마나 영화를 재미있게 보면 또 충동적으로 문신을 하겠구나. 아찔했습니다. 그런데 더 어이없었던 건 아들이 그 문신을 보고 카리스마 넘치는 여자라고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자식이 맞는가 싶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참았습니다. 저와 아들은 누가 봐도 닮은 붕어빵 외모니까요. 저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아들을 설득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제발 엄마 좀 살려주라. 뭔 소리야, 또? 오주인은 진짜 아니야. 걔가 왜 너를 좋아하겠냐? 무슨 소리야? 오주인은 나를 좋아해.
아니야. 걔는 너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좋아하는 거야. 아니거든. 그런 말로 우리 주위를 모욕하지 마. 엄마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너 오주희한테 돈 얼마 썼어? 사실대로 말해봐. 아니, 쪽팔리게 여자한테 돈 쓴 걸 일일이 세고 있어. 남자가 가오가 있지. 진규야, 제발 엄마 말 들어. 아니, 나 오주희를 사랑해. 그러니까 그만해. 통화가 끝난 뒤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힘도 없었습니다. 속이 끓어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죠. 결국 남편과 다시 상의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유부단했던 남편도 제가 아들과 그 애인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걸 알았는지 생각이 조금씩 바뀐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사랑하지만 그래도 아내인 저를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사람입니다. 저는 다시 진지하게 남편과 상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당신 도깨비 문신한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어. 아니, 그 아가씨가 도깨비 문신까지 했어. 응, 다리에 했어. 보기 흉해. 아니, 혐오스럽기까지 해. 이제는 문제네. 도깨비 문신이라니. 여보, 우리 이렇게 하자. 뭘 어떻게? 우리 당분간 진규랑 연락을 다 끊어버리자. 그래도 그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우리 진규 굶어 죽으면? 요즘 세상에 누가 굶어 죽어. 하여간 카드고 뭐고 다 정지시키자. 그래도 오주희가 우리 진규 곁에 남아있으면 그건 뭐 진짜 둘이 좋아하는 거니까 계속 만나라고 하자고. 아, 그럼. 그 오주희란 아가씨가 진규 돈 때문에 접근한 건지 그게 아닌지 확실히 알 수는 있겠네. 그래, 바로 그거지. 진짜 이유가 드러나겠지.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거 아주 좋은 방법이네. 저희 부부는 바로 아들이 쓰는 카드를 모두 정지시켜버렸습니다. 아들은 노발대발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고 집에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부모로서 살짝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독한 마음을 먹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 아들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 후, 저는 오주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연 그녀가 왜 우리 아들과 만났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예요. 진규 엄마. 아, 네. 아줌마. 어머님에서 아줌마로 바뀌었네요. 당연하죠. 제가 진규 그 녀석이랑 지금 안 만나거든요. 왜요? 왜긴 그건 아줌마가 더 잘하시면서 왜 모른 척 하세요? 모르겠네요. 정말. 진규가 개털 돼서 버렸어요. 역시 돈이었군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요. 저는 그냥 진규를 좋아한 게 아니라 돈 있는 진규를 좋아한 거거든요. 그게 그 소리잖아요. 아니죠. 돈만 좋아한 게 아니고 돈 있는 진규를 좋아한 거죠. 돈 플러스 진규는 사랑입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집 나간 어이는 아줌마가 알아서 찾으세요. 전화 끊습니다.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역시 돈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녀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고 비싼 화장품과 양주를 사주니까 옆에 붙어 있던 거였죠.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아들에게서 오주희가 떨어져 나갔으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남편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니 앞으로 아들에게 계속 경제적 지원을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성인이니까 알아서 살게 내버려 두자고. 저도 강력히 동의했습니다. 여보, 정말 이번만큼은 절대 경제적 지원을 하지 말아요. 이건 마지막 기회예요. 알겠어. 이번만큼은 당신 뜻을 따를게. 남편도 이번에는 제 뜻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주희랑 헤어졌어. 그래, 알고 있다. 역시 엄마가 성견지명이 있어. 오주희, 그년 진짜 나쁜 애였어. 그런데 너도 좋은 놈은 아니야. 이놈아.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엄마 말 잘 들을게. 나 진짜 정신 차렸어. 그래, 정신을 차렸다고 하니까 다행이네. 근데 너 아직 멀었어. 더 정신 차려야 해. 알았어. 더 정신 차릴게. 하여간 그럼 오늘 들어가도 되지. 이제 문 열어줄 거지. 아니, 오지 마. 문 안 열어줄 거야. 엄마, 나 정신 차렸다니까. 그리고 오주희랑도 끝냈어. 그럼 이제 들어가도 되잖아. 진짜 정신을 차렸으면 앞으로는 캥거루처럼 살지 말고 내 힘으로 알아서 살아. 진짜 1억이야.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 나 엄마 아들이야.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엄마의 외아들이라고. 너 정신 차린 거 맞니? 정신을 덜 차린 거 같은데. 일단 들어갈게. 우리 들어가서 얘기하자. 아니, 오지 마. 절대 오지 마. 그냥 쭉 그렇게 혼자 살아. 엄마, 진짜 1억이야. 응, 이럴 거야. 앞으로도 쭉. 저는 아들을 강하게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집에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한두 달만 그렇게 하다가 집으로 다시 들어오게 할 계획이었어요. 원래 계획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아들과 따로 사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겁니다. 자유가 느껴지더라고요. 남편도 저와 생각이 같았습니다. 남편도 이렇게 말했어요. 짐덩어리가 없으니까 참 자유를 얻은 것 같다. 말 그대로 아들은 우리 부부의 짐덩어리였던 거죠. 저희 부부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기로 합의했습니다. 나중에 정말 아들이 정신을 제대로 차렸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는 아주 작은 집 하나 사줄 생각은 있지만 지금은 경제적 지원을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아들이 없는 집에서 남편과 오붓하게 지내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런 행복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따뜻한 조언이나 따끔한 충고를 댓글로 남겨주시어 생각을 다 같이 공유해 주세요.